접수된 소비자 분쟁 조정 신청은 연평균 4,729건으로 이전 3개년 대비 52.1%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확산, 소비자 권리의식 향상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소비자원은 분석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 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이 대면으로 신청 접수하는 경우에도 0.1%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측은 사실상 0.1%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의 생산 수준에 제한을 줄 수 있다는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국 측과 계속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차관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미 경제안보 포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에 대한 포괄 허가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이에 대해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제한을 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은 늦은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밤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북부를 제외한 중부지방과 광주, 전북, 영남권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KBS. 한국과 미국, 대만, 일본이 참여하는 반도체 공급망 칩4가 처음 실무 회의를 열면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칩4가 동맹이 아닌 4개국 간 그냥 협의체 수준으로 해석해달라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린 중국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한국 반도체 생산량의 40%가 중국에 수출됐을 만큼 중국은 놓칠 수 없는 큰 시장입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지금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에서 보조금을 받을 경우 앞으로 10년간 중국 반도체 공장에는 신규 투자를 금지시키는 조치가 곧 미국에서 시행됩니다. 칩4 협의체를 활용해서 미국의 이 조치에 대해서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대만도 자국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칩4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리 외교가 어느 때보다 지금 중요합니다. 대놓고 탈중국 해야 한다느니 또 중국 경제가 고꾸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한국 산업과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에서 동결했죠.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번 동결을 금리 인상 종결로 받아들이지 말라 이렇게 알 듯 모를 듯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이 기준금리 동결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오늘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박종훈 기자가 나왔을 때도 잠깐 이제 그 분석을 좀 했었는데 네. 이게 사실 금리 동결이 지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돼서 오늘 좀 김 교수님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는 것 성실껏 한번 드리겠습니다. 3.5%로 동결한 거. 예. 먼저 이번 한국은행 결정은 적절한 겁니까? 적절하지 않은 겁니까? 그거부터 좀 물어볼게요.
예, 저는 뭐 적절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예, 문제는 이게 이제 마지막인가 앞으로 한 번 뭐 두 번 더 남아 있는가 예. 이게 문제인데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앞으로 물가, 경제 성장률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그 통계란 거를 하는 예. 총재가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경제. 예.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가지고 차 운전하다가 좀 잠시 멈춰야 되겠다. 예. 예, 그러면 그 불확실성이 뭔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예. 앞으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 예, 우리도 금리 조정을 해야 된다고요. 예. 그다음에 올해 중국이 그 리오프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오프닝 효과가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겠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예. 예, 금리 인상을 계속 했는데 예. 금리 인상을 하면 시차를 두고 소비 투자가 줄어들거든요. 그렇겠죠. 이 시차 효과가 지금 나타날 시점인데 아직 불확실하다. 예. 그러면 이런 세 가지가 불확실하니까 좀 쉬고 예. 이런 것들을 보고 통화정책 방향을 앞으로 결정하겠다. 예.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럼 그런 면에서 지금 금리 인상 지금 올리지 않고 그냥 동결한 거는 적절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 뭐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다른 학자마다 전문가마다 다 분석하는 그건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이 듣고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 말이 더 논리적이네, 맞네, 뭐 이런 걸 이제 판단하시는 거니까. 예.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가 물가만 어쨌든 금리라는 게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는 게 가장 예. 첫 번째 목표잖아요. 물가를 지금 잡을 수가 잡히는 상태인 거냐 이거에 대해서 고개가 갸웃갸웃하거든요. 지금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잠깐 작년 하반기에 내려가는 듯하다가 지난달에 다시 이제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잖아요.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생산자 물가도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지난달에 예. 다시 올라갔거든요. 예. 기대 인플레이션도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도 3달 만에 다시 내려갔다가 4%대로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예. 물가를 그럼 올라가는 거는 그냥 용인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어제 하는 총재 기자 간담회 보니까요. 예. 뭐 경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앞으로 좀 물가가 예. 자기들이 예상하는 경로를 따를 것이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는 1월은 공공요금 한 예. 달이죠. 예. 그래서 1월에 우리 소비자 물가가 말씀하신 대로 5.2% 올랐는데요. 예. 예, 3월부터는 4%대 접어들 거라는 겁니다. 예, 작년 물가가 예. 3월에서 6월까지 급등했거든요. 예. 그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그때 원자재가가 급등해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 3월에서 6월까지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 3월에서 6월까지는 기저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작년에 높았으니까 네네. 올해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을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아마 3월부터는 4% 후반에 접어들고 예. 연말에는 3%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다.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다. 이게 한국의 예상하는 경로거든요. 그 경로에서 아직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예. 뭐 제가 보더라도 뭐 지금 소비 등 수요가 위축되니까 예. 물가 상승률이 뭐 3월부터는 예. 4%뭐 중후반까지는 떨어질 것 같고요. 예. 예, 저는 연말에 우리 경제가 한국의 예상가보다 성장률이 더 낮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작년 좀 낮췄죠, 11월에 다시. 1.7% 전망했는데 올해 1.6%를 이번에 수정 전망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한 1.2% 정도 전망하고 있는데요. 훨씬 더 낮추셨네요. 예. 김 교수님은. 뭐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예. 뭐 수출 이런 거 고려하면은 예. 우리 경제가 뭐 1.6% 성장할 가능성 제가 보기에는 좀 낮아 보입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수요가 위축되니까 예. 저는 한국의 예상한 것보다 12월 가면은 물가 상승률이 3% 안팎까지 예. 한국의 예상보다 좀 더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예.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 예. 한국은행에서 매월 그 소비자 심리지수 작성하면서 기대 그렇죠. 인플레를 발표하는데요. 예. 예, 작년에 그 7월에 4.7% 최고치였었어요. 예. 예, 그리고 12월에 3.8%까지 낮아졌다가 1, 2월, 2월에 특히 4.0까지 올라왔었죠. 예. 이거는 공공요금 인상하니까 이거는 그 가게한테 한국은행이 물어보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야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올라갔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제가 분석해 보니까 실제 인플레이션율에 약간 한두 달 후행해요. 그러니까 1월 소비자 물가가 예. 뭐 5.2% 올랐으니까 아마 예, 기대 예. 인플레이션도 조금 올랐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데 오른 거다. 예. 예. 4월에
뭐 소비자 물가 한국은행이나 제가 예. 예측한 것처럼 4% 후반으로 떨어진다면은 예. 뭐 기대 인플레이션도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공공요금도 예. 사실 올리기는 올려서 했는데 하반기로 좀 예, 하반기로 전부 미뤘죠. 예. 예. 그러면은 1월에 그러니까 5.2% 다시 소비자 물가가 지금 고개를 쳐들고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공공요금 예. 전기 가스 요금 올렸기 때문에 택시요금 올렸기 때문에 잠깐 올라간 거다. 예, 그렇습니다. 뭐 한국은행 저 정부에서 그래서 공공요금을 이제 일단은 하반기에 올려라. 예. 상반기에는 올리지 마라. 예. 지금 그렇게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예요. 예. 근데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원래는 올려야 된다. 예. 그런 그게 더 그 적절한 방법인데 예. 그럼 지금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정부가 안 올리기로 결정을 했으니 예. 그래서 금리를 동결한 건가요? 만약 공공요금을 원래대로 원칙대로 올렸으면은 금리 기준금리도 그럼 한국은행이 더 올렸을까요? 그러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한국은행이 나름대로 그 물가의 경로를 따라 가지고 금리를 결정하니까요. 예. 아마 뭐 공공요금 인상 지연 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꼭 이것 때문에 한국은행이 그것만은 금리 동결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예,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뭐 경기가 나빠서 언론에서 예. 예, 금리를 동결했다. 그건 아니고 자기들의 예상하는 물가가 경로로 가고 있다. 예, 그래서 금리를 동결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창용 총재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기자간담회에서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그냥 기자간담회 이제 속기록을 쭉 제가 들은 건 아니고 속기록을 쭉 저희 보도에서 창에 띄운 걸 보니까는 그게 아니고 경기를 걱정해서 물가보다는 경기를 이 사람은 더 걱정하네. 아니요. 그렇게 들었는데. 첫 번째 기자간담회 하면서 예, 금리 인상하고 각종 언론을 보니까 제목이 예, 경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한 것 같다.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아니다. 예, 자기들이 예상한 물가 경로가 크게 비슷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상대로 지금 가고 있다. 예. 근데 사실 경기가 나쁘죠. 예, 물론 경기는 나쁜데 그건 한국은행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한국은행이 걱정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행정부가 걱정해야지 그거는. 예, 한국은행도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 두 가지인데요. 뭐 금융 안정, 미국은 고용 극대화인데 우리는 고용 극대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도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을 넣어야 된다. 경제 성장을 고려해야 된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소위 테일러 준칙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를 주로 봅니다. 물가가 목표치보다 높냐 낮느냐.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나름대로 잠재 GDP라는 걸 추정하거든요. 잠재 GDP. 예. 잠재 GDP라는 거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근데 실제 GDP가 잠재 GDP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근데 제가 보면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아마 이런 것도 고려하면서 금리를 동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점점 이제 내려가는 거는 별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지금 1월에 잠깐 올라간 거는 문제 아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문제인데요. 작년 6월에 우리 소비자 물가가 6.3% 상승했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 좀 상승률이 하락하다가 1월에 뭐 5.2% 올라갔는데 이거는 추세 하락 과정에서 일시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한국은행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한국은 이제 김 교수님 말대로 지금 1월에 잠깐 올라갔고 그 추세는 좀 내려가는 추세로 좀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면은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그런데 지금 이것도 뭐 제가 뭐 미국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하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 얼마 전까지 지난 며칠 전까지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야, 이게 금리 곧 내릴 것 같다. 더 이상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 했는데 분위기가 지금 김치 국물이었어요, 여태까지. 지금 보니까는 3번은 앞으로 더 올릴 것 같아. 누구는 다음 달에 0.25%포인트가 아니고 0.5%포인트 빅스텝으로 다시 올릴 것 같아.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물가가 지금 안 잡히니까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최근 경제 지표도 참 좋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1월 고용이 전문가들이 한 18만 8천 개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51만 7천 개나 증가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1월 소비자 물가도 한 6.2%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할 것이다. 그런데 6.4% 물가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고 금리 전망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가 좀 엇갈린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미국 경제가 2.1% 성장했는데요. 예. 예, 소비의 기여도가 1.9%포인트예요. 예. 만약 작년에 미국 소비가 증가하지 않았다면 미국 경제 성장이 0.2%라는 것이죠. 예. 예, 그런데 과연 계속 소비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 예, 미국의 임금은 올랐는데 물가보다 더 올라가지고요. 우리도 그렇지만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예. 어제 우리나라도 가계 동향 발표하면서 작년 3분기, 4분기에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다. 이런 통계가 발표됐으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 가계 저축률이 너무 많이 낮아졌어요. 예, 작년 평균이 3.3%입니다. 그런데 2000년에서 장기 평균이 6.7%예요. 과거 평균이 절반도 안 된다는 거죠. 저축률이? 예. 우리나라는 얼마나 돼요? 평균 저축률이? 우리나라는 9%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사람보다 훨씬 저축 많이 하네요. 예, 그렇죠. 어쨌든 그런데 미국은 지금 3%까지 그게 떨어졌다? 예.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2005년 2.9%였어요. 예. 그리고 최저치거든요. 예. 이 의미는 뭐냐면은 뭐 미국 사람들 그동안 쓴 돈을 많이 소비해 버렸고 또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개인들한테 돈을 줬거든요. 그 돈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쓸 돈이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우리 주가 집값도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집값도 작년 6월을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가가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니까 역의 부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면 우리가 소비가 늘어나는데 자신이 부자인 것처럼 생각돼서.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 총재도 불확실한 게 금리 인상을 했는데 시차 효과가 어느 때 얼마나 나타나냐 이게 불확실하다고 그랬는데요. 미국도 그 FOMC 발표문 보면은 그동안 금리를 올려놨으니까 이 시차 효과가 소비 투자에 영향을 나타낼 텐데 이 시점이 언제냐. 그런데 제가 뭐 통계 분석해 보니까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렸으니까 그 금리 인상 시차 효과, 소비에 미치는 효과가 올 2분기부터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 2분기부터 소비가 줄어들고 미국 경제 성장도 마이너스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지금 예측과 많이 다릅니다. 그냥 김 교수님 오늘. 아니 제 예측이 아니라 블룸버그 컨센서스가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가 0.5%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언론은 뭐 다 믿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미국이 뭐 경착륙이니에서 이제 연착륙할 수 있다 뭐 그 얘기 나오더니 지금은 아예 착륙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경기 침체 같은 거 없을 수도 있다. 지금처럼 계속 그 고용도 계속 높고 경제도 활활 잘 돌아가고 지금 이렇게 그 착륙 안 하고 그냥 계속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노랜딩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하강한다, 침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미국이. 그런데 그게 저는 정말 잘못된 인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 잠재 GDP를 누가 추정하느냐 거기에 따라 다른데요. 공식적으로 미 의회가 잠재 GDP를 추정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미국 4분기 성장률이 2.7% 나왔다. 연율로요. 그런데 작년과 4분기 GDP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 실제 GDP가 잠재 GDP 0.5% 지금 밑으로 떨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블룸버그 컨센서스대로 올해 미국 경제가 0.5% 성장한다면은 연말 가면은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2.5% 떨어집니다. 무착륙이라는 것은 실제 GDP가 잠재 GDP 계속 이해로 가는 거고요. 사실 그런 경우는 역사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연착륙이라는 거는 위에 있던 실제 GDP가 잠재 GDP 접근했다 다시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경착륙이라는 건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1월 데이터가 워낙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1월 데이터만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2분기 데이터, 소비 데이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하버드대학 총장도 했죠. 이분이 얼마 전에 그 미국 1월 고용 데이터 보면서 참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미국 경제가 서든 스탑을 할 수 있다. 갑자기 멈췄을 수도 있다. 지금 좋은 게 그냥 착시 효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들면요. 기업들 매출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겠죠. 그러면 기업들이 그동안 고용을 했는데 내가 너무 많은 고용을 했구나. 일자리를 갑자기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고용은 정말 또 탄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20년 코로나 때문에요.
10년 그 이전에 10년 늘어났던 일자리 2천만 개를 2020년 3, 4월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거든요. 예. 이제 소비가 줄어들면은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 미국 소비 데이터를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소비를 결정하는 4가지 요소를 보니까 아마 2분기, 3분기 가면서 소비가 정체되든지 혹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봐서는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이거는 제 전망뿐만 아니라 제가 블룸버그 컨센서스 그걸 그걸 기준으로 지금 그렇군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은 뭐 그 파월 의장도 잠깐 그런 뉘앙스를 좀 비추기도 했고 연방준비제도의 그 고위 관료들도 다들 지금 연일 그런 얘기 하는데 뭐 0.25%포인트씩 3번 올릴 거라는 등 누구는 최종 금리가 6%까지 가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8%까지 가는 게 원래는 맞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거짓말은 아니고 그분들이 보는 지표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뭐 시장이 참 똑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장이 외환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외환시장이 제일 똑똑해요. 외환시장이? 그런데 미 달러 지수가 작년 10월 무렵에 114까지 갔었어요. 그렇죠. 달러 인덱스가.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근데 최근에 102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104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달러 지수가 10% 이상 떨어졌다는 것은 외환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미국이 4.75 이제 올리면 5% 뭐 그 넘게 될 텐데요. 이 금리하에서 미국 경제가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미국으로 돈이 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외환시장은 이걸 미리서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환시장이 보는 거하고 연준 위원들 이분들이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러면 그게 뭐가 결정하느냐. 소비가 결정할 거라는 거죠. 소비가 미국 경제 성장을 주도했는데 소비가 줄어들면 고용도 줄어들고 연준 위원 생각들도 다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달부터 그러면 소비도 분명히 줄어드는 게 눈에 띄게 나타날 거다. 그래서 소비 관련 지표를 우리가 제일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김 교수님 그 얘기 한번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더니 뭘 물어봤었냐면은 미국이 기준금리 좀 막 올릴 때 한 달 전쯤에 그때 보니까는 시장금리가 10년물 국채 뭐 5년물 국채 뭐 3년물 국채 전부 다 그걸 시장금리라고 하잖아요. 시장금리라고 하죠. 시장금리가 다 기준금리 아래로 다 확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걸 보고 시장이 그만큼 똑똑하다. 시장에서는 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더 이상 못 올릴 거다. 빨리 내리라고 우리 먼저 내려와 있으니 너도 빨리 내려와 하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기준금리 이제 곧 끝난다 올리는 건 이제 다시 내려올 거다 이 얘기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한 다음에 제가 그래서 그거 보고서 시장 진짜 똑똑한 것보다 계속 봤거든요. 요즘 다시 올라가요. 시장금리가. 10년물 국채도 그렇고 그렇죠. 시장금리가 10년 국채 수익률이 4.2%에서 얼마 전에 3.5%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 3.9%까지 올라갔는데요. 다시 올라갔잖아요. 이게 다시 4.2% 올라가 버리면 제가 틀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올라가기 힘들다는 것이죠. 지금 한 3.9% 정도 아직까지는 기준금리 아래예요. 그렇지만은 이게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다시 또 내려갈 거다. 저는 그렇게 똑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은 뭐 3.9% 올라갔다가 어제는 조금 3.87% 다시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시장금리가 뭐 4% 정고점 4.2% 올라가 버리면은 뭐 제 전망 계속 미국 소비가 증가하면서 제 전망이 틀렸을 텐데요. 아마 미 국채 수익률도 뭐 일별로 계속 관찰 대상일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거 한번 봐야겠네요. 김 교수님이 맞았는지 틀리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도 좀 물어볼게요. 우리 다시 뭐 미국보다는 우리가 중요하니까 우리 이제 금리가 이 논란 지금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이번에 3.5%로 어쨌든 올리지 않은 거는 물가 경기를 이제 좀 이제 경기가 너무 침체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걸 이제 막아야 된다는 것도 있고 물가도 좀 이 정도면은 좀 추세로 완화되는 추세에 들어섰다라고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시중은행들의 금리는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이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들이 뭐 내리고 싶어서 내리는 게 아니고 사실 정부에서 하도 내리라고 막 압박하니까 당신들 은행들 돈 잔치하면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되겠느냐 해갖고 내리라고 해서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려놓은 거는 그만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려놓은 거잖아요. 특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 시중은행들의 금리를 이렇게 강제로 끌어내리면은 정책의 엇박자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부작용은 없는 건지. 네, 그것도 시장의 원리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의 원리. 예.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작년 10월에 4.6%였거든요. 예. 예, 그런데 최근에 3.2%까지 떨어졌다. 지금 미국 금리 오르고 다시 조금 올랐어요. 3.6%까지 올랐죠. 예, 예. 근데 시장 금리가 4.6에서 올라봤자 지금 3.6%라는 거죠. 예, 그리고 오늘은 제가 아직 못 보고 왔습니다만 5시쯤에 발표하는데 오늘 좀 낮아졌을 거예요. 예. 시장 금리가. 예. 시장 금리가 은행 금리에도 선행하고요. 예. 기준 금리에도 일방적으로 선행을 해요. 예.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은행 예금 대출 금리도 시차를 두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은행 예금 금리 대출 금리가 정부가 안 나서고 대통령까지 안 나서도 떨어질 시점이었었어요. 예, 그런데 뭐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하니까 조금 더 떨어진 속도가 빨라질 수는 있죠. 원래 떨어질 거였어요, 그러면은? 예, 원래 떨어진 거였었어요. 예. 시장 10년 국채 수익률이 먼저 떨어지고 시장 금리가 먼저 떨어지고 과거에 보면은 은행 예대 금리가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10년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수익률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은행이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대출 금리 낮추고 물론 예금 금리를 더 먼저 낮춰주지만은 예금 금리 대출 금리 낮춰줍니다. 이게 정부가 개입 안 했어도 이미 떨어지고 있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니까 조금 더 빨리 떨어질 수는 있죠. 그럼 그게 지금 안 떨어질 게 떨어진 게 아니고 어차피 떨어지는 중이었는데 그냥 말 안 했어도 떨어질 거였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뭐 자산 가격이라는 게 뭐 대통령이 무슨 말한다고 추세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대표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집값 20번 넘게 규제를 했는데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에서 규제 안 하고 있는데 집값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자산 가격 방향은 모든 자산 가격 뭐 채권 수익률 금리도 그렇지만 정부가 바꿀 수는 없어요. 이거는 시장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금리는 자산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도 자산이죠. 금리도 채권이니까. 돈의 가격이니까. 채권 가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걸 갖다 지금 금리를 정부가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아니지만은 시중은행들의 금리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바꾼 건 맞잖아요. 그래서. 방향은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방향은 떨어지는 중이었다. 그 속도를 좀 빨리 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말하면서 이걸 그 금리 동결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뭐 누구는 그러니까 금리 그 동결이 아니고 금리 인상 보류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던데 뭐 그 생각은 그럼 어차피 금리 더 이상 올라갈 이유가 없겠네요. 그러면 그 말은 그럼 그냥 한 말이네 그러면은요. 예, 저는 시장 금리가 기존 금리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됐다. 근데 한 총재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금통위원 6명 중에 5명이 뭐 3.75%까지는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3.75% 한 번이거든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런 의미죠. 아니 그러면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나? 아니 그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거는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히는 추세로 보여지니 경기를 좀 그 이제 불태워야겠다. 뭐 불태우겠다는 표현은 좀 제가 그 격한 표현인 것 같고 경기를 좀 살려야겠다. 그러면은 화끈하게 말이라도 이제 경기 금리는 이제 이 정도면은 우리 충분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에 집중합시다. 이렇게 해줘야만이 효과가 좀 배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이거든요. 소비자 물가 2% 기준이에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올해도 작년에 5.1% 소비자 물가 상승했는데 올해 예상치가 3.5%거든요. 그러니까 2%를 넘으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환율
보면 오늘도 그러니까 어제는 그러니까 1,200원, 1,220원 그때 한 20여일쯤 전에 예. 1,220원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그것도 예. 그냥 갑자기 훅 내려가서 1,400원까지 그 1,400원까지 갔다가 그러다가 1,220원으로 내려갔다가 한 20일 만에 다시 1,300원을 또 넘었잖아요. 예. 예. 그러다 어제는 또 그 금리 내린다고 하니까 예. 금리 내린다고 해서 환율이 올라가야 될 텐데 또 어제는 또 내려갔더라고요. 예. 그리고 오늘은 또 다시 올라가고 예. 어제는 일단 어제부터 한번 생각해보고 어제는 왜 내려간 거예요? 그거는 우리 환율은요. 예. 그냥 미 달러당 예. 원화로 계산되니까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예. 사실 우리 환율이 최근에 오른 것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달러 가치가 최근에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환율이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예. 예, 작년 10월에 뭐 환율이 1,440원까지 갔었죠. 예. 예,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1,700원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만. 예. 예, 그리고 올 2월에 1,220원까지 떨어졌어요. 예. 예, 이 사이에 우리 돈 가치가 한 15% 올랐는데요. 예. 세계에서 우리 돈 가치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이때 달러 가치가 9%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우리 원화의 가치가 왜 그렇게 올랐을까요? 그 전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우리 원화 원 달러 환율은 세계 경제에 굉장히 민감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 수출 중에 GDP 중에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45%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불안하거나 달러 가치가 오르면 우리 원화 가치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라 버리고요. 예. 그다음에 세계 경제가 좀 안정적이거나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돈 가치가 제일 많이 올라 버립니다. 예. 예, 그만큼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민감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 환율을 전망하려면요. 달러 가치를 전망해야 돼요. 달러 가치를 전망한다 하되 달러에 연동돼서 그게 왔다 갔다 한다 하되 그건 전 세계 다른 나라 통화들도 다 마찬가지일 테고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좀 더 민감하다는 민감하다 이거죠. 그런데 예. 어쨌든 그 환율이라는 게 그 나라 경제 체력을 말해주는 지표잖아요. 예. 가장 대표적인 지표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그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더 높았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튼튼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계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 나라는요.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경상수지도 그 작년에는 흑자였지만은 예. 전년에 비해서 3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무역 수지가 워낙 적자가 예. 커지니까. 그래도 경상수지 흑자가 난다는 거는 예.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적자 물론 흑자폭은 줄어들었죠. 예. 네, 그런데 경상수지가 GDP에 비해 예. 뭐 1% 2% 나는 나라는요. 예. 독일, 일본 이런 나라 몇 나라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상수지는 아직도 계속 지속적으로 흑자 날 거라는 겁니다. 예. 네. 경상수지가 아직 1월하고 2월은 1월, 2월은 아마 적자 날 거예요. 워낙 1, 2월에 그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1, 2월에는 적자 날지만은 예. 연간으로는 뭐 어제 한국은행 전망치 보니까 50억 달러 안팎 예. 뭐 이 정도 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해놨거든요. 예. 뭐 저도 200억 달러 이상은 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무역수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자 나지만은 예. 우리가 97년 외환위기 이후로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아지면서요. 예, 작년까지 경상수지 누적 흑자가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예. 예,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했냐면 해외 직접 투자했고 해외 증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예. 국민연금도 해외 투자 늘렸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해외 채권 사다 보니까 이자가 계속 들어오죠. 그다음에 해외 주식 사다 보니까 배당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은 최근에 연간 투자 소득 수지,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이 200억 달러 넘는데요. 올해도 뭐 200억 달러 넘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경상수지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아직까지는 흑자다. 그리고 아마 무역수지 적자도 3월부터는 많이 축소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 작년에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된 거는 우리 무역수지 적자 중 거의 1,000억 달러 가깝게 중동에서 난 거거든요. 사우디 한 나라만 해서 340억 달러 적자 났어요. 작년에 수입 때문에. 예, 유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예, 그런데 작년보다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작년 6월에 배럴당 120달러 넘었던 게 지금 80달러 안팎이니까요. 우리가 1년에 10억 배럴 정도 원유를 수입하거든요. 유가가 30달러 작년보다 떨어지면
300억 달러 예. 원유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아마 3월, 4월 가면서 적자폭이 좀 축소될 것 같습니다. 순전히 그러니까 에너지 수입이 좀 수입액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소유값 떨어져서.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소비가 안 되고요. 예. 우리 기업들 투자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한국은행 전망치 보니까 올해 기업들 설비 투자가 예. 마이너스 3.7%로 전망해 놨어요. 기업들이 설비 투자가 예. 투자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소비도 별로 안 되고 투자도 안 되니까 우리가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수입이 줄어드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은 축소 균형이죠. 축소 균형. 예. 확대 균형이 굉장히 바람직한데. 예. 근데 어떻든 수입이 만들 게 없어갖고서는 들여오질 수입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우리가 말하면. 소비를 덜 하니까 예. 수입이 줄어들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예. 원자재 중간재 수입을 덜 하는 거죠. 그러게. 그런데 아까 또 저 에너지 잠깐 얘기하셨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수입액이 많아져 갖고서는 우리가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커졌다라는 게 좀 허수가 좀 있다고 말하는 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물론 당연히 원유를 많이 절대적으로 100%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비싸게 들여와서 다시 가공을 해서 정제해서 정유해서 다시 외국에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훨씬 더 비싼 값에 비싸게 들어와서 그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다시 수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에너지 때문에 수입 적자 규모가 커졌다 이게 너무 과장해서 지금 과대해서 지금 말하는 얘기다. 그 얘기도 있던데. 좀 뭐 가장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유가 오른 만큼 우리가 그거를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유가 오른 만큼 비싸게 팔면 되죠. 그런데 세계 경제가 워낙 나쁘니까 우리가 수출할 때 유가 오른 만큼 가격이 그만큼 반영을 못한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 경기가 또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가 교육 조건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비싸게 수입하고 뭐 싸게 수출하는가 이 교육 조건이라고 있는데 교육 조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싸게 수입하고 상대적으로 싸게 수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석유 에너지 정제해서 하는 것도 그러니까 비싸게 들여와서 싸게 수출한다. 그 원유가 상승분만큼 그만큼 가격을 전가를 못 한다는 겁니다. 원유 상승분과는 전가를 못 한다. 세계 수요가 지금 별로 안 좋으니까요. 세계 경제가 나쁘니까. 아니 오히려 그때 당시에 기름값 한참 올라갔을 때 지금 은행들 뭐 그 돈잔치 한다고 하듯이 그때 정유사들 너무 많은 돈 벌었다고 횡재세 뭐 부과해야 된다 뭐 어쩐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정유만 수출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많은 상품을 수출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 TV 만들 때도 그 에너지가 다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품을 비용 상승만큼 우리가 전가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유회사들은 괜찮죠. 휘발유 디젤 이거 수출하는 거는 많이 그 남기더라도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TV 뭐 핸드폰 이런 거 만드는 것도 다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그 비싸게 좀 팔아줘야 되는데 비싸게 석유 사온 만큼 그걸 못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그 석유화학 수출이요. 수출 중에서 비중이 9%밖에 안 됩니다. 작구나.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김 교수님 그 전망으로 분석 그 툴로 보면은 환율이 지금 슬금슬금 지금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옛날처럼 몇 달 전처럼 1,400원 막 이렇게 갈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되네요. 저는 뭐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1,400원 갈 때 연말 1,280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1,264원까지 떨어졌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2분기 중후반 가면은 1,200원까지 다시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200원 후반까지? 1,200원? 1,200원까지요. 1,200원까지? 이번에 1,22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300원 올라왔습니다만 1,220원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소비가 많이 감소하면서 미국 고용도 줄어들고 미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 국채 수익률도 뭐 저는 연말에 가면 다시 3% 초반까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이 안 좋아지니까 다시 도돌이 펴긴 하지만은 미국 금리 내릴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1,200원 초반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은 이건 어떻습니까? 한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가 3월부터는 이제 무역 수지도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수입액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도 보지만은 수출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출은 어떻습니까? 전망은? 수출은 감소폭이 축소될 거예요.
그러니까 1월에 2월에 우리 수출 증가율이 지금 2월은 뭐 며칠 후에 발표되는데 한 마이너스 1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일평균 수출이 20일까지 보니까요. 마이너스 15%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저는 2, 3월 수출이 증가율 감소폭은 올해 최저일 것이다. 예. 그리고 감소폭이 4월, 5월 가면서 축소될 것이다. 예. 그거는 그 중국 영향도 있을 거예요. 올해 그 중국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3%였는데 작년보다 올해 성장률이 높게 전망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중국이거든요. 5% 안팎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예. 중국 코로나 규제 안 하면서 중국 사람들 소비할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어제가 한국은행 총재도 그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은 과거에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한 0.2% 정도 높아졌는데 이번에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 저 관광 들어올 거라는 거죠. 과거처럼. 그래서 한 0.1%포인트 정도 이야기했는데요. 뭐 저도 그 정도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는 중국으로 우리 수출이 큰 폭 감소했고요. 대중 수출 비중이 2018년에 26%까지 갔었어요. 작년에 23%까지 떨어졌죠. 대신 미국 비중이 12%, 16%까지 올라가 버렸는데요. 올해는 미국 비중은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미국 비중은 축소, 중국 비중은 중국 소비자들 소비를 줄이면서 중국 비중은 좀 확대. 올해 수출 모습이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괜찮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한국은행도 그렇고 뭐 세계 다른 이제 그 분석기관들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한국의 성장률은 계속 다른 주요국들은 다 올리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생각보다 그렇게 경기 침체가 심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미국도 올리고 일본도 올리고 중국도 올리고 다 올리잖아요. 유럽도 올리고. 그런데 한국만 뭐 미운 털이 박혔나 내리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도 이제 하반기 갈수록 이제 3월부터 좀 그 적자 규모도 줄어들고 수출도 늘어나고 수입액도 좀 줄어들고 그러면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장률도? 그런데 뭐 GDP를 결정하는 게 수출뿐만 아니라 투자 있고 소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문제겠구나. 소비가 우리 가계부채가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30대가 소비를 좀 왕성하게 할 나이인데요. 가계부채라는 게 발목을 잡고 있군요.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44%나 돼요. 그러니까 30대가 100만 원을 번다면은 44만 원을 은행 금융회사에도 원금 갖고 이자 갚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는 그게 40% 정도 되거든요. 가계부채가 높으니까 소비가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낮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뭐 1.7에서 1.6으로 1%, 0.1%포인트 낮췄는데요. 소비 증가율을 상대적으로 더 낮춘 거거든요. 그럼 다른 나라는 그 소비에 대한 리스크가 우리나라만큼 그 있지 않군요. 그래서 이제 IMF도 그래서 그럼 다른 나라들은 주요국들은 성장률을 올해 좀 더 생각보다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그렇죠. 가계부채가 우리나라만큼 높은 나라가 별로 없죠. 그렇죠, 물론. 뭐 작년 2분기 뭐 국제결제원에서 다 국가별로 비교해놨는데요. 우리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5%예요. 뭐 대부분 선진국 60, 70%, 다른 신흥국도 60% 안팎이거든요. 우리 105%입니다. 그래서 아마 IMF 같은 데서 한국의 주택 가격이 위험하다, 하락이 위험하다 그런 거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또 소비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계부채 뭐 이런 거를 국내적으로 상당히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만 그렇게 이제 낮췄던 게 그 미운 털 박혀서 그런 게 아니군요. 잠깐만요. 미안하다. 갑자기 재채기가 나서. 그러면은 그 한국만이 갖고 있는 그 뇌관인 이 가계부채 때문에 가계부채 때문에 IMF가 그걸 고려해서 한국은 성장률이 좀 예상보다도 더 낮을 것이다 이렇게 한 거라. 그리고 기업들이 지금 우리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엄청 많거든요.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보면 작년 9월에 940조 원이나 돼요. 그런데 기업들이 올해도 작년에도 설비 투자 마이너스 했는데 올해도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거는 기업 부채가요. 97년에 외환위기 때 우리 GDP 대비 기업 부채가 107%였어요. 근데 작년 2분기 115%입니다. 우리는 가계 부채도 높고 기업 부채도 높으니까 수출이 좀 개선되더라도 소비도 별로 증가 안 하고
투자도 별로 증가 안 하니까 우리 성장률을 낮게 전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IMF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사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좀 그 낮춘 것 1.7%까지 낮춘 것은 뭐 가계부채도 있고 그러려니 싶은데 이게 일본을 한국보다도 더 높게 잡았잖아요. 예. 1.8%까지로 오히려 올라갈 거다 일본은. 예. 일본은 왜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일본도 사실 정부 국가 부채가 워낙 크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가계부채가 워낙 크지만은 일본도 그래서 별로 그렇게 손쓸 방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일본도 뭐 1.8%면은 굉장히 낮은 성장이죠. 그게 일본의 그 잠재 성장률보다는 조금 높은 성장인데요. 그런데 대신 일본은 뭐 가계부채가 낮고 기업부채도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계속 그 정서성장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그 YCC라고 해서 그 수익률 곡선이라고 해서 왜 일본은 기준금리뿐만이 아니고 시장금리도 정부가 중앙은행이 통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10년물 국채 이 시장금리를 갖다가 0.25%로 이제 딱 고정했던 걸 0.5%까지 살짝 좀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손대지 높이지 못하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0.5%를 넘으면은 막 사들인다면서요. 그리고 그래서 0.5% 못 넘게. 근데 요즘 제가 보면은 밤 사이에 0.5%를 막 넘더라고. 그러다가 아침 되면 다시 또 0.5%로 맞춰줘요. 정부가 일본 중앙은행이 사들인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꾸 요즘 들어서 넘는 0.5를 갖다 선을 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이유가 뭔지 이게 미국 기준금리 뭐 지금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김 교수님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0.5%를 자꾸 넘어가는 건가요? 일본도? 일본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1월 소비자 물가가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는데요. 4.2%입니다. 4.2%까지. 1월 소비자 물가가. 물가가 오르니까 지금 저 우에다 신임 총재 지명자가 지금 일본에서 청문회 지금 뭐 비싼 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애신 잠깐 보고 왔습니다. 뭐 일본 통화 정책이 그동안 옳았다. 뭐 거기서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4.2% 일본 과거 기준으로 보면 일본 물가 상승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진적으로 아까 ICC 수익률 곡선 통제 말씀드렸습니다. 0.50까지 올렸는데 시간이 가면 그게 0.75 정도로 올리리라고 생각해요. 기준금리는 안 건드려요 그러면? 기준금리는 아직 못 건드릴 것 같고요. 기준금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일본 경제가 아직도 디플레 상태에 벗어났다. 이걸 확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물가 상승률이 4.2%나 되는데? 그러니까 2%를 확실히 넘었다. 이런 판단이 들 때까지 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4.2%가 일시적인지 아닌지 좀 더 지켜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일본 물가도 올해 2% 작년에도 2% 넘게 올랐는데요. 올해도 연간 2% 넘게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새로운 총재도 생각이 좀 바뀌겠죠. 생각이 바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저 ICC 그거를 10년 국제 수익률 기존의 0%인데 0.5% 0.75%든지 1%로 확대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일본에서 그 국채를 10년물 국채를 갖다 0.5%에 딱 고정시키기 위해서 매입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뭐 200 몇 조를 못 쓴다, 뭐 한 달 동안 뭐 200 몇 조를 썼다, 뭐 이렇게 원을 썼다는 뭐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막 그 돈을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풀면은 인플레가 아까 4.2%나 지금 물가 상승률이 됐다는데 더 자극할 거 아니에요. 그 괜찮은 건가 그래도? 그래서 결국은 일본도 올릴 거다. 저는 올릴 거라. 이게 이제 엔화 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 달러 약세, 엔 강세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 뭐 ICC 그다음에 범위 올리고 결국 그 기준금리도 마이너스에서 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기존에 일본 아베노믹스 때부터 이어온 게 엔저와 초저금리 정책이었잖아요. 이거로 다 경기를 살리겠다, 수출 기업들을 갖다 밀어주겠다는 거였잖아요. 이걸 그럼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엔화 가치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은 그러면 당연히 상대적인 달러화 약세도 좀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달러화가 그래서 더 약해지는 것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 일본 보험회사들이 예. 미국 국채, 호주 국채를 많이 투자했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 일본 국채 수익률도 오르고 있고 한 해지 비용을 고려하다 보니까 예. 자기네 국채 수익 투자한 게 더 수익률이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그 생명보험에서도 세계 예. 그 금융시장의 큰 손인데요. 예. 예. 이들이 저 미국이나 호주 국채 샀던 걸 좀 팔고 예. 자기네 국채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 국채. 예. 그러면은 엔이 강세가 되는 거죠. 엔이 강세가 그렇게 해서 강세가 되면은 예. 그게 달러와 약세로 이렇게 바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엔 강세되면은 그 달러 지수에는 거기에 엔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물론 유로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만은 예. 엔 비중도 들어가 있으니까 예. 엔 가치가 오르면은 달러 지수는 떨어지는 거죠. 그럼 엔 가치가 엔화 가치가 그 엔 저에서 엔 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 원화도 당연히 원화 가치도 같이 올라가죠. 예. 그럼 달러 지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올라가고 그다음에 예.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아직도 일부 상품에서 같이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각을 보면은 우리 저 엔하고 원이 1대 10 계속 그 안팎 유지하거든요. 예. 최근에 1대 뭐 9.6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엔화가 강세되면은 예. 우리 돈 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영익 교수님은 주말 내일 그 경제쇼 플러스에서 한 번 더 모시고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나무는 그냥 둬도 잘 자라지 않나요? 숲을 가꾸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우리에게 깨끗한 자원과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숲. 숲을 가꾸는